안녕하십니까. 이노비즈 정책연구원의 최윤수입니다. 저는 오늘 기술혁신형 중소기업군의 성과와 과제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겠고요. 앞서 발표해 주신 두 분 박사님들과 비슷한 부분도 있고 조금 결이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가장 비슷한 부분은 저희 협회에서 앞으로 역할을 많이 해야겠다라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는 혁신형 중소기업 소개, 그다음 이노비즈 소개, 그다음에 기술 혁신형 중소기업군 안에서 어떤 차이들을 보이고 있는지 살펴보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해서 좀 살펴볼 건데요. 혁신형 기업이라 함은 제품 공정, 마케팅, 조직 혁신 중에서 하나 이상의 혁신 활동을 추진을 하고 있거나 혁신에 성공해서 성과를 창출한 기업을 혁신형 기업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혁신형 중소기업은 그런 혁신형 기업들 중에서 중소기업에 속하는 기업들을 얘기를 할 것이고요. 우리나라에서는 혁신형 중소기업 유형으로 이노비즈 기업, 메인비즈 기업, 벤처기업을 구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국가나 외부의 기대는 혁신을 기반으로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중소기업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는 역할을 해줄 거라는 기대를 갖고 있고요. 그리고 국내 특유의 대기업 중심의 그런 경제 체질을 개선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관련해가지고 정부에서도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이라든지 최근에는 혁신형 강소 중견기업 성장 전략 등 혁신형 중소기업을 키우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혁신형 중소기업 유형을 조금 살펴보면요. 이노비즈 기업과 메인비즈 기업 같은 경우는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을 기반으로 그 제도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노비즈 기업 같은 경우는 기술 경쟁력을 기반으로 성장 가능성을 갖춘 기업이고요. 메인비즈 기업은 경영 혁신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벤처기업 같은 경우는 위험성이 크나 성공할 경우 높은 수익이 예상되는 그런 이제 모험적인 기업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해가지고 확인 제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각 그 유형별로 유효기간은 3년씩이고요. 벤처기업 같은 경우는 최근 2월 달에 민간 주도로 이제 이 확인 제도가 변경이 되면서 벤처기업을 확인하는 기준도 좀 많이 늘어났고 평가하는 기관도 좀 다양해졌습니다. 그리고 유효기간도 2년에서 3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우리나라 혁신형 중소기업 증가 추이를 좀 살펴보면 1998년 벤처기업이 2천여 개 기업 개수로 시작을 해가지고 2001년에 이노비즈, 그 다음에 2006년에 메인비즈가 참여를 하면서 2019년 말 기준으로는 약 6만여 개 기업군으로 성장을 해왔습니다. 벤처기업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제도 개편 등을 통해서 앞으로 이제 벤처 인증을 받을 수 있는 범위가 넓어졌기 때문에 양적 성장을 더 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노비즈나 메인비즈 같은 경우는 업력 3년 이상의 기업 조건이 있고 오슬로 매뉴얼 기반의 혁신성 평가를 진행을 하기 때문에 어떤 양적 성장보다는 적정 규모를 유지하는 수준에서 질적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혁신형 중소기업은 일반적인 기업들에 비해서 다양한 이제 우수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우선 무형자원 기반의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어떤 유형자원보다는 기술이나 노하우, 행위의 방법 등과 같은 무형자원이 부가가치 창출의 원천이 되고 있고요. 그런 무형자원들이 조직 내에서 학습되고 축적이 되면서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하게 됩니다. 그리고 위기와 변화에 대한 적응 능력이 강한데요. 혁신 DNA를 바탕으로 기술의 변화라든지 시장 수의 변화에 신속하게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고 전략적 R&D 투자를 기반으로 시장 변화에 대응하는 것을 넘어서 오히려 이제 기술이나 시장을 선도하는 그런 역할까지도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차별화된 전략을 가지고 있는데요. 독자적인 기술을 바탕으로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하고 새로운 시장과 수요를 창출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고요.
애초에 기업 운영의 목적이 생존이 아닌 성장에 초점을 맞추고 중장기 전략을 세우기 때문에 중견기업이나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고자 하는 욕구도 크고 실제로 그런 성과도 더 이제 높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혁신형 중소기업들이 일반 중소제조기업과 이제 경영 성과에서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보면요, 2019년 말 기준으로 이제 조사가 된 데이터들이고 매출액이라든지 영업이익이라든지 부채 비율이라든지 업력, 종사자 수, R&D 투자 비율 이런 다양한 측면에서 일반 중소제조기업보다는 좋은 성과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지금 여기서 보여주는 데이터들은 모집단이라든지 산출 방식에 약간의 이제 발표하는 기관별로 차이가 있으니 이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은 이노비즈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노비즈라고 하는 것은 이노베이션하고 비즈니스의 합성어인데요.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은 업력 3년 이상의 중소기업을 의미를 합니다.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이 마련이 되면서 그 법에 근거해가지고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기술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고요. 글로벌 기술혁신 평가 모델인 오슬로 매뉴얼을 기준으로 기술성뿐만이 아니고 향후 성장성까지 검증한 뒤에 인증을 받는다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 육성되게 된 배경 자체가 2000년대 초반, 1990년대 말부터 2000년대 초반 사이에 인터넷 관련 분야의 급성장이 있었고 이후에 닷컴 버블이라는 사회적 문제가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그 뒤에 정부에서는 견실한 중소제조업을 중심으로 혁신 친화적인 기업 경영 환경을 조성해야겠다라는 그런 이제 목표가 생겼고 그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도입된 것이 이노비즈 제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노비즈 기업의 2020년 말 기준 지역별 업종별 분포를 보시면 수도권에 약 60%의 이노비즈 기업들이 몰려 있고요. 업종별로는 제조업에 한 80% 그리고 나머지 서비스업의 20% 정도의 기업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이노비즈 기업은 그 성장 사다리의 중심이라고 저희가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창업한 기업들이 성장을 거쳐서 중견기업이라든지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하는 그런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좀 초기 창업기업이라든지 벤처기업에 대한 얘기들이 많고 관련된 정책도 많고 언론이나 이제 국민들의 관심도도 좀 높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많은 선진국에서는 이미 생산성이라든지 안정성이라든지 고용 창출 효과 등에서 스타트업보다 좀 우수한 스케일업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 상태고요. 이러한 스케일업의 대표적인 유형이 바로 이노비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노비즈 기업은 창업 기업이나 벤처 기업들에서 혁신형 기업으로 넘어가고 그리고 중견기업, 글로벌 기업으로 이어지는 그런 성장 사다리에서 허리를 담당하는 중심축을 담당하는 중요한 기업군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특히 벤처 기업하고는 그냥 다른 유형의 어떤 기업군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벤처 기업과 다른 기업군이 아니고 중견기업이나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거쳐가는 하나의 단계로서 모든 기업들이 추구해야 될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노비즈 기업들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국가 경제를 이끌고 있습니다. 매출 기준으로 보면은 평균 매출액이 기업당 159억 정도가 되는데요. 총 매출이 292조 원으로서 국내 총 생산량의 15.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출액 같은 경우는 547억 달러를 수출하면서 중소기업 총 수출액의 54.2%를 이노비즈 기업들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과의 무역 분쟁으로 많은 관심을 갖게 된 소재 부품 장비 강소기업
100개 기업 중에서는 91%가 저희 이노비즈 기업이고요. 글로벌 강소기업 300의 34%, 코스닥 상장 기업의 35%, 세계 인류 상품 생산 기업의 34%가 이노비즈 기업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이노비즈 제도가 도입된 지가 이제 20년쯤이 되었는데요. 이노비즈에 대한 관심도 많이 늘어나고 이노비즈 기업들 수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정부 정책이라든지 지원 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증가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 이노비즈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이 됐었습니다. 근데 이노비즈 기업들이 저희가 이제 흔히 평균값들을 보다 보면 놓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노비즈 기업들이 과거에 처음 제도가 도입됐을 때, 그리고 양적으로 성장해 가는 과정에서 계속 하나의 기업군으로 인식이 되고 하나의 기업군처럼 어떤 지원이 되는 것이 맞는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이 조금 들었고요. 그래서 10년 전에 이노비즈 기업들과 현재 이노비즈 기업들을 저희가 이노비즈 인증받을 때 사용하는 평가 지표라든지 일반적으로 경영 성과를 살펴볼 때 보는 지표들을 가지고 분포를 찍어봤을 때 10년 전하고는 아주 확연히 다르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10년 전하고는 다소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이게 아마 20년 전 데이터로 찍어보면은 더 이제 많은 차이가 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게 과연 이제 기업의 수가 많아지고 인증 제도가 이제 오래되다 보니까 인증을 길게 유지하고 있는 기업들이 많아져서 발생하는 모습인지, 성장과 도약의 방법이 서로 다른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한 확인이 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노비즈 기업들, 그 하나의 이노비즈 기업군을 그 안에서 어떤 차이들이 있는지 좀 살펴봤고요. 데이터는 저희 이노비즈 협회에서 매년 진행하고 있는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를 진행을 했습니다. 이노비즈 기업 정밀 실태조사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이노비즈 기업의 전반적인 기초 그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 매년 진행되고 있는 조사입니다. 2011년 처음으로 시행이 됐고 2020년에 10회차 실태조사가 시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 있었던 2020년 이노비즈 기업 정밀 실태조사 같은 경우는 19년 말 기준 이노비즈 인증기업 18,345개사를 대상으로 조사를 했고요. 조사 기간은 2020년 10월부터 12월까지 진행을 했고, 유효 표본은 2,115개를 회수를 했습니다. 조사 내용은 일반적인 기업 현황과 함께 저희가 중소기업 이슈 부분을 같이 조사를 해가지고 이노비즈 기업 정밀 실태 조사를 마무리를 했고요. 조사 대상 기업들의 기술 통계값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혁신형 중소기업군 지역별 차이 분석 결과를 말씀드리겠는데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인증 기간에서만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오늘은 어떤 학술 논문을 발표하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보다는 그래프라든지 아니면 수치상으로 보이는 차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이것은 어떤 그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보다는 조금 더 현장의 모습을 좀 살펴보겠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권의 기업의 경우에는 영업이익이 상대적으로 우수한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제조업 비중은 비수도권에서 다소 좀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그리고 뒤에서 계속 거론이 될 수출기업 비중 같은 경우는 지역별로 차이가 크지 않은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수도권 기업은 기업이나 인구가 집중되어 있다라는 그런 어떤 이점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R&D 비중을 높게 하고 있는 반면에 비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설비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대규모 설비 투자에 유리한 지리적인 이점 때문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업종별 차이를 살펴보면 수출기업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제조업에서 매출과 영업이익이 높은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업종 특성에 맞게 제조업의 경우 설비 투자가 상대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제조업은 수출 기업이 설비와 R&D에 많이 투자하는 경향을 보였고요. 비제조업 같은 경우는 수출 기업보다는 수출하지 않는 기업에서 오히려 설비와 R&D 투자가 더 많은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수출 여부에 따른 차이를 보면은 수출 기업이 상대적으로 우수하다라는 점이 두드러지고 있고요. 그리고 수출 기업의 90%는 제조업이었습니다. 수출 기업 같은 경우는 설비와 R&D 투자해서 수출하지 않는 기업보다 더 많이 투자를 하고 있었고, R&D 같은 경우는 수출이 없는 기업의 3.2배 수준까지 격차를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이 수출 여부에서 조금 특이한 점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크게 이제 다른 부분에서는 두드러지지가 않았는데 종사자 수가 수출 여부에 따라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는 점이 좀 특이했습니다. 매출 규모별 차이를 보면은 대체로 매출이 높아지면 다른 지표들도 같이 높아지는 현상을 보이기는 하는데요. 설비와 R&D에 대한 투자가 매출 규모가 좀 작을 때 초기에 기업 초기겠죠. 초기에 집중이 된 뒤에 다소 좀 감소를 했다가 아마 초기 투자했던 그런 이제 그 기업의 뭐 R&D 성과라든지 아니면 설비 같은 것들을 가지고 어느 정도 일정 수준까지 성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천억 기업으로 가기 위해서는 그 정도 수준을 유지하는 것에서 벗어나 가지고 좀 큰 규모의 R&D 투자와 설비 투자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종사자 규모별 차이를 살펴보면은 종사자 규모별 차이는 특별한 어떤 추세를 갖고 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수준이긴 한데요. 인당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아주 작은 규모인 9인 이하에서 대기업 정도의 수준을 보이고 있고요. 그렇게 쭉 성장을 규모가 이제 커지다가 200인에서 299인 정도의 규모가 됐을 때 인당 영업이익에서 또 대기업 수준의 그런 그 역량을 그 효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어떤 기업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좀 비효율이 보이다가 200인이 넘어가는 시점에서는 어느 정도 좀 그 효율적인 경영 방식을 찾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다소 조금 특이했던 점은 오히려 이제 300인 이상이 되면은 영업이익 같은 경우가 좀 많이 줄어드는데 이런 부분들은 좀 데이터 개수가 좀 적어서 저희가 설명할 수 있는 충분한 그런 이제 통계적인 그 이유를 찾지는 못했습니다. 향후에 조금 더 보완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주요 결과를 요약하자면은 혁신형 중소기업의 그간의 성과는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998년 벤처가 도입된 이후에 이노비즈와 메인비즈가 추가로 도입이 되면서 19년 말 기준 6만여 개의 기업군으로 양적 성장을 이루었고요. 성장 단계와 혁신 유형을 고려한 이런 그 세 가지 제도를 바탕으로 중소기업 평균을 상회하는 성과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그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우리나라의 기업군들이 대기업부터 이제 중소기업까지 이렇게 쭉 모양을 살펴보면은 너무 뾰족한 모습, 첨탑형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허리층이 강해야지 국가 경제가 튼튼해진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양적, 질적 성장을 바탕으로 항아리형 경제를 실현하는데 이런 혁신형 기업, 중소기업들이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그리고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인 이노비즈 같은 경우는 그동안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원동력이 되어 왔는데요. 닷컴 버블 이후 혁신 생태계 축으로서 국가 경쟁력의 기반을 다지는 역할을 수행을 했고요. 글로벌 보호무역주의가 심화되고 일본의 뭐 수출 규제까지 겹치는 그런 위기 속에서도 소재 부품 장비 분야 강소기업의 91%를 차지하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여준 것과 같이 위기를 극복하는 힘이 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총 수출의 절반 정도를 담당하고 있는데 작년 코로나19 충격에
수출에서 우리나라 경제가 그나마 선방을 할 수 있었던 게 수출 기업들 덕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수출, 중소기업 총수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이노비즈 기업이 국가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원동력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결론입니다. 일단 지역적인 그런 불균형이 우리나라 특성상 좀 풀기가 쉽지 않은 과제지만 이노비즈 기업들을 연구하고 이노비즈 기업을 이제 운영하시는 분들을 만나다 보면은 다른 기업군들하고 좀 특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노비즈 기업을 하시는 분들, 특히 이제 지역에 계신 분들은 성공해서 지역의 어떤 발전에 기여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상당히 강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지역을 거점으로 하는 우리 이노비즈 기업들을 중심으로 협업 클러스터, 같이 사슬 클러스터를 구축을 하면은 디지털 전환이나 스마트 공장 도입이라든지 4차 산업혁명 이런 외부 환경 변화라든지 기술 변화에 그런 도움을 받아서 지역이 한 번 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투자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정부 지원이 많이 있지만 여전히 실태 조사 같은 것들 해보면 기업에서 이제 하는 얘기가 R&D에 대한 정부 지원 정보가 부족하다든지 아니면은 정부 지원 자금이 부족하다든지 인력이 부족하다든지 수출 판로를 개척하기 힘들다, 정보를 얻기가 힘들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런 것들은 좀 어떤 기업의 특성에 맞춰지지 않고 그냥 모든 기업들한테 좋은 그런 방식으로 제도들이 정리가 되고 운영이 돼서 그런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것들을 혁신 제조 강소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기업들이 성장하게 가는 모습에 따라서 어떤 지원을 해줘야 될지 조금 더 깊이 있는 조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혁신형 중소기업 전반의 양적 성장과 경영 환경 변화가 있습니다. 이런 거에 대한 대비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저희 이노비즈 기업뿐만이 아니고 범위가 확대되고 있는 벤처기업이라든지 아니면은 메인비즈 같은 경우는 저희보다 더 많은 업종을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데서도 이제 마찬가지로 기업군 안에 이질성들이 좀 발생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당장 어떤 정부가 어떤 지원 정책을 펼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닙니다. 연구도 이제 막 시작하는 연구이고 저희 이노비즈 정책연구원에서도 앞으로 더 이제 이런 관련된 데이터들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서 어떤 정책을 도입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정책을 더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단 저희 혁신형 중소기업들이 요즘에 발표하고 있는 자료들이 전부 다 20년 발표 자료고 기준은 19년 말 기준으로 조사가 다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코로나에 대한 영향을 저희가 명확하게 파악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고요. 그리고 코로나를 잘 이겨냈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아직은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저희가 코로나 이후의 기업들의 어떤 그런 성과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시급한 것들부터 하나하나 저희 이노비즈 정책연구원도 좀 연구를 통해서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어떤 것이고 제도 운영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